주간지는 다 푼 친구들, 어? 뭘? 꺼달라고? 춥다고? 야, 씨발, 북극곰같이 생겨가지고, 어? 춥다고 하면 안 되지. 어. 야, 어딨어? 그거, 리모컨? 그, 뭐지? 한 1도만 1도만 올려줘. 저, 저거. 하나만 끄면 될 것 같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맞지? 이걸 꺼줄게, 이거. 어? 아, 이게 이렇게 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이렇게 돌고, 그 뭐냐. 주간지 다 푼 친구들 한해서 조글센 클리닉 배정 우선 할 거고요. 그 클리닉이 그 문제가 다 안 풀린 친구들은 제가 그 뭐지 최대한 그거 해가지고 피드백 해가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알겠죠? 그리고 그 엄매 선택자들은 엄매 노트도 이름 적어가지고 제출하세요. 알겠어? 오늘 중으로 엄매 노트 그냥 다 제출하겠습니다. 자, 엄매 노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불러서 피드백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엄매 노트에다가 좀 잘 이해 안 가는 거 형광펜이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놓으면 제가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해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불러가지고 하는 것들은 제가 너무 좀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걷었다가 맞지? 그 돌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 하겠습니다. 엄매 노트가 뭐냐면 그 언어 매체 지금 주간지 풀 거란 말이야. 맞지? 자,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예문들이 있어. 그냥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대로 하고,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별개로 이제 그 문제에서 쓰인 그 보기의 예시들 있지. 요것들을 이제 노트에다 이제 그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해주는 거야. 색깔의 색이 명사절이 뭘로 쓰였어? 주어로 쓰이고 있죠. 맞죠? 자, 그리고 명사절에 주어가 쓰였고, 이 문장 내에선 주어가 생략이 되기도 했고, 맞지? 자, 눈보다, 눈이란 체온 뒤에 보다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했으니까 이거는 부사어. 맞지? 박다. 이제 서술어고, 이 박다는, 동음이어야.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어때? 형용사 서술어가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해 주는 거야. 문장 성분 및 형태소 이런 것들. 맞아? 자, 지금 요거 하고 있는데, 요거 하면은 그 엄매 진짜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맞죠? 이거 하면은 엄매 한 10분 안에 풀 수가 있으니까 연습하세요. 알겠죠? 자, 여튼지 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 억제 단백질하고 있었죠. 자, 억제 단백질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보니까 자, 산소를 감지하는 요소하고 에너지를 감지하는 요소가 있대. 맞지? 자, N말단에는 전자에 반응하는 조요소인 FAD가 결합되어 있으며 N말단에는 잠깐만. 자, N말단에는 FAD가 결합되어 있으며 맞지? 자, FAD는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산소의 전자를 잃어 산화되었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자, 산소 농도에 따라서 높아지거나 산소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자, 지금 FAD가 산화되는지 환원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맞나요? 산소가 높을 때는 산화가 된대. 산화. 자, 그리고 또 그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얻어 환원이 된대. 환원. 자, 그러면 봐봐. 중요한 건 얘네가 스위치가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측면으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산화가 된다는 것은 FAD는 산소 농도가 높을 때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환원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 가지고 뭐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FAD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산소 농도의 어때? 그 증감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계속 보자. 한편 아조토 왁터가 산소를 이용해서 얻은 에너지는 ADP에 인산을 결합시켜 ATP를 만드는 방식으로 ATP에 저장된다. 자, ADP에 인산을 결합시키면 ATP가 된다. 이 정보는 어디에 결합시켜야 돼? 이 심할단에 대한 정보로 이제 그 묶어줘야 되겠죠.
세포의 ATP가 농도가 높을수록 심할 때는 ATP가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ATP의 농도는 자, ATP의 결합 가능성과 비례되는 정보고요. 맞죠? ATP 자, 그리고 ATP 농도가 낮을수록 ADP가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ATP하고 ADP의 농도는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활성화 단백질에 결합해서 안정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억제 단백질 N말단에서 FAD가 환원하고 C말단 ATP까지 결합하면 억제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어 안정성이 저해가 되면서 활성화 단백질이 분리가 된다. 잘 봐봐. 지금 억제 단백질의 결합과 분리에 따른 정보가 나오고 있어. 맞지? 이 세모가 결국 세모가 동그라미에 그렇지? 활성화 단백질에 자 결합되는 정보하고 분리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독해할 수가 있어야 돼. 맞니? 자, 결합되었을 때는 안정성이 높은 단계다. 이렇게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맞아? 안정성이 높은 단계다. 근데 분리된 활성화 단백질은 질소 고정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여 질소 고정 효소가 합성되도록 한다. 즉, 세모가 동그라미랑 분리되잖아? 그러면 어때? 질소 고정 효소가 발현이 된대.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세모가 동그라미랑 분리되어 있어야지만 동그라미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질소 고정 효소를 만들 수가 있어.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뭐야? 억제시키니까 질소 고정 효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결국에는 아까 말했지만 이 질소 고정 그 효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 고정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데 근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나 산소 농도가 낮을 때만 발현이 돼. 왜냐면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효소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억제 단백질에는 이러한 외부의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 인자가 이렇게 센서로 이제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외부의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어때? 억제 단백질이 이 활성화 단백질과 결합이 돼서 안정성이 높은 상태로서 활성화 단백질이 질소 합성을 못하도록, 맞지? 질소 고정을 못하도록 억제를 시켜주고 산소 농도가 낮을 때에는, 맞지? 산소 농도가 낮을 때는 어때? 분리가 돼가지고 활성화 단백질이 질소 고정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게끔 한다는 거야. 땡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해가 됐어. 그러면 자, 이러한 조절 시스템 때문에 아조토박터라는 대체로 필요한 만큼의 질소 화합물을 만들지만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어때? 최근 연구에서는 식물의 생장을 돕기 위해서는 자, 지금 토양에 많은 양의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야 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밑줄이 쳐져 있거든, 얘들아. 남노리피드라는 물질에 아조토박터에 처리를 하면은 도핑을 시키는 거야. 맞지? 남노리피드를 아조토박터에 도핑을 시키면은 어떠한 역할이 이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질소 화합물의 양이 30% 늘어난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정보를 보면은 자, 남노리피드는 자, 보자. 아조토박터는 대사 과정에서 석신일 조효소. 자, 석신일 조효소를 만드는데 남노리피드는 자, 아조토박터에 처리하면 그 양이 증가하면서 뭐가? 아조토박터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석신일 조효소의 양을 늘린다라는 거야. 무엇이? 남노리피드가. 맞아? 그렇다면 석신일 조효소가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일부가 억제 단백질에 결합하게 된다. 석신일 조효소가 억제 단백질에 결합하게 돼. 결합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 이로 인해서 구조가 변형된 억제 단백질은 이로 인해서 세모의 구조가 변형이 돼. 단백질은 FAD의 환원이나 ATP 결합 중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에도 활성화 단백질에서 분리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얘를 어때? 분리를 쉽게 만들어주는구나. 맞아? 얘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어때? 활성화 단백질이 질소 고정 유전자를 더 많이 발현시키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질소 고정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세모가 동그라미랑 분리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질소 고정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세모가 동그라미에 더 분리가 쉽게 되게끔 자, 남노리피드라는 물질을
아조토박터에 주입하면은 이 석신이 조효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석신이 조효소가 세모, 자, 세모와 결합하면서 이 세모, 즉 억제 단백질의 구조 변형을 촉진화시켜서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 단백질과 분리된 시간을 길게끔 만들어서 질소 고정 화합물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어. 맞지?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 결합과 분리 과정은 무슨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구조가 변형돼야 된다라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 레고 블럭 마냥 쉽게 결합했다 분리됐다 이런 게 아니잖아. 맞지? 자, 억제 단백질이 이제 활성화 단백질과 결합했을 때는 특정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결합을 하겠지. 그러다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때?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 세모의 구조가 변형되어 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던 구조가 변형되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구조 변형은 결합과 분리의 요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맞아? 구조 변형이 있어야지만 이 결합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문제 빠르게 풀어보자. 14번. 자, 14번은 호기성 세균은 아조토박터랑 어때? 같은 동위형 정보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1번은 빠르게 털 수가 있어. 자, 2번 아조토박터는 ADP에 인산을 결합하여 ATP. 그렇지. 이건 C말단에 대한 정보로 이 정보를 정리했으면 알 수가 있어. 3번 세균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의 일부는 토양으로 배출돼서 식물의 생장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건 1문단에 나왔던 정보. 아조토박터는 질소 고정이 지나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시스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지. 자, 5번 석신이 조효소는 억제 단백질의 구조 변형 없이도 질소 고정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되도록 돕는다. 아니지. 이 구조 변형은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다가 분리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야. 알겠어? 이거를 촉진시키는 거지. 구조 변형 없이도 이걸 분리시킬 수는 없어. 맞아? 그런 정보는 없다는 거야. 자, 15번은 요 정보로 바로 털 수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 자, 넘어가자. 자, 16번. 자, 봐봐.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의 이유 봐봐. 이 석신이 조효소의 양을 그러니까 이 남노리피드를 이제 주입했을 때 질소 고정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켜서 질소 고정 화합물의 양을 늘린대. 그럼 생각을 해봐. 질소 화합물의 양을 늘리려면은 이게 많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많이 이루어져야 돼. 분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분리를 촉진시키는 정보로 가야 되겠지. 맞아? 결합이 줄어들거나 분리가 촉진되거나 이 두 가지 메커니즘 하나에 해당이 돼야지 어때? 그래야지 활성화 단백질이 더 많은 질소 고정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자, 그렇다면 그 정보 이게 줄어들거나 이게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핵심이야. 긍정 발문이기 때문에 얘들아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만 걸리는 거야. 알겠어? 논리 구조를 하나 가지고 딱 접근을 해야 돼. 몇 번? 4번이야. 그래서 그럼 봐봐. 4번 좀 어렵게 사설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했어. 남노리피드는 석신이 조효소의 생성량을 늘려 억제 단백질 생성량을 늘린다라는 말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 그 양을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억제 단백질의 안정성이 저해된 요건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어렵지? 잘 봐봐. 안정성이라는 정보는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정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얘네 두 개가 아주 스테이블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안정성을 저해시킨다는 것은 맞지? 결합의 정도를 떨어뜨리는 거야. 맞아? 그리고 완화시킨다는 것은 그 정도를 더 낮춘다는 거지. 즉 안정되게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낮추는 것을 더 낮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합의 정도를 낮춘다라는 논리 구조에 대한 정보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이 메커니즘상 질소 고정 화합물의 양을 늘리려면은 이 결합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분리된 정도를 높여야 되는 자, 그러한 논리적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문장의 정보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 정보로 지금 답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풀이 방법이 고정되어 있어요. 저번 주에 이제 파이토크롬 지문은 17번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데 잘 봐봐.
지금 A, B, C, D 해가지고 A를 기준 정보로 시작해가지고 A를 어때? 계속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다른 세균들을 배양시키고 있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잖아. 자, 이 정보는 무조건 표를 통해서 풀어야 돼. 알겠어? 무조건 표를 통해서. A, B, C, D 두 개 이상의 분자에 관련해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고민 없이 애들을 표를 만들어야 돼. 표나 그래프. 봐봐. 두 개를 비교하잖아? 두 개의 증감에 대해서 비교하잖아? 그럼 그래프. 맞아? XY 그래프를 그려. 맞지? 두 개의 증감. 자, 세 개 이상의 비교. 그렇다면 n 곱하기 n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야. n 곱하기 n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그냥 기준점만 먼저 잡으면 돼. 자, A, B, C, D 이런 식으로 자, 행으로 기준점을 잡거나 A, B, C, D 이렇게 행과 열, 가로축과 세로축 중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 맞아? 너희들이 이렇게 기준점, 나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여백이 이제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A, B, C, D 기준점을 만들었어. 자, 그렇다면 기준점을 구분하는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바로 반대축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서 해당 정보를 어때? 구분을 해주는 거야. 이거는 항미생물 화학제 지문 풀 때도 이렇게 풀거든? 맞아? 자, 보자. 지금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정상적인 아조토박터를 배양해서 얻은 균주 A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대. 얘는 정상이야. 얘는 노멀한 녀석이야. A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억제 단백질이 석신이 조효소가 결합하지 못하는 균주를 B를 얻었다. 석신이 조효소와의 결합. 얘는 정상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B는 석신이 조효소와 결합을 하지 못한대. 됐어? 자, B 정보 보자. A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산소 농도가 낮아도 억제 단백질의 FAD가 산화하기 쉬운 균주 B를 얻었다. AD가 산화하기 좋은 구조. 키워드만 적어줘. 자세히 적을 필요 없어. 자세히 적으면 복잡해져. 알겠어? 키워드만 적어. 자, FAD가 산화되기 쉬운 균주 C를 얻었다. 자, 얘는 산화되기 쉽지 않아. 맞지? 근데 얘는 산화되기 쉽대. 됐어? 자, 결과 3일 포인트야. B의 돌연변이를 추가적으로 일으켜 D를 만들었대. 그렇다면 여기 요소 봐봐. ATP 농도와 무관하게 C말단에 ATP가 결합하는 균주 D를 얻었다. ATP가 C말단에 추가적으로 결합한대. 맞지? 얘는 결합을 하지 않는데 얘는 추가적으로 결합을 한대. 됐어? 이게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매트릭스 표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줄 만한 내용이 있어. 바로 뭐냐면 D는 바로 B의 돌연변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B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얘는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됐어? 맞아? 맞지?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도 충분히 다 추론이 가능해. 왜냐면 나머지 정보들은 이게 돌연변이고 이게 돌연변이잖아. 맞지? 나머지 빈칸들은 맞지? 이 해당 돌연변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맞아? 굳이 채워보자면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됐어? 자, 이렇게 첫 번째 매트릭스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은 구성상 긍정 발문 문제로 나오는 가능성보다는 맞죠? 부정 발문으로 나와야 돼. 원래는 하나하나 비교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맞지? 근데 난도를 높이려고 긍정 발문으로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풀이 방법은 동일해. 하나하나 소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소거할 때 보통 보면은 비교되는 두 대상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서로 차이점이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때? 답이 될 수 있는 패턴이 된다는 거야. 두 개가 서로 X인데 서로 비교된다? 그럼 어때? 비교가 될 수가 없겠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자, 4번 보자. 답이 4번이지. 답이 4번. 자, D는 A에 비해서 남놀이 피드를 더 많이 처리한 경우에 ATP가 높은 상태에서도 질소 화합물이 덜 합성된다. 자, D하고 A를 비교해봤어. 자, D하고 A를 비교했는데 ATP에 대한 내용으로 비교하는 것 같지? 그럼 어때? 뇌적으로 보거든? 얘는 지금 뭐야? 빈칸인데 어떻게 비교하지? 이게 ATP는 페이크고 질소 화합물의 생성량이 핵심이야. 질소 화합물의 생성량. 질소 화합물의 생성량은 뭘로 결정이 돼? 석신이 조효소의 양으로. 석신이 조효소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때? 이제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분리를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활성화 단백질이 더욱더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내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때? 결국에는 질소 화합물의 양이 더 많이 생성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석신이 조효소가 결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질소 화합물의 양이 어때?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A하고 D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이제 핵심인 거지. 맞아? D는 B의 돌연변이기 때문에 B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석신이 조효소가 결합하지 못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질소 고정물의 양은 질소 화합물의 양은 A보다 무조건 절대값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답은 그래서 4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도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너희들이 털 수 있거든? 시간 관계상 답이 되는 것만 설명한 거야. 알겠지? 자, 문제 풀이 패턴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고민 없이 뭘 해야 된다. 자, 표를 만들어야 된다. 알겠어? 두 개의 증감값을 비교하는 그래프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다룰 거야. 알겠어? 그거는 내가 다룰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비교될 때는 유의미한 정보들이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 맞지? 서로 같은 것들은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B하고 D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학은 개별적으로 푸세요. 맞죠? 개별적으로 푸시고, 자, 이 문학은 개별적으로 저한테만 질문하세요, 오늘. 알겠죠? 오늘 그 개별적으로 이거는 따로 저한테 그 질답지 안 쓰고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문학은 오늘 중으로 질답 끝내세요. 다음 주 미루지 마시고. 자,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피드백은 자, 8월 1주차 주간지 있죠. 8월 1주차 주간지 숙제 다 한 친구들에 한해서 조글쌤 그 클리닉 배정 먼저가 될 거고요. 그 숙제량이 적은 친구들은 피드백이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피드백 안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 운영을 할 거예요. 알겠죠? 숙제 안 하고 이런 그런 애들까지 챙기기에는 맞지? 행정력도 부족하고 맞지? 자. 하나. 빨리. 자, 뭐 하나? 이거 없애지 말고. 나 오늘 공부할 양만 가져왔어. 자, 영상으로 듣는 친구는 지금 이 자료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은 자, 제가 이제 톡방에 올려놓기도 할 건데 톡방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제 자리에 올려놓거나 두 개 중에 하나야. 알겠어? 자, 앞으로 이제 그 톡방 잘 그 확인을 해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수령하실 거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료 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톡방에 있는 자료 패드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지금 인문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 딱 5개만 소팅했어요. 5개. 딴 것도 없어. 5개야. 5개만 공부하자 이거야. 알겠어? 자, 쓸데없는 거 다 뺐거든? 다 뺐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참치 있잖아. 참치 통조림 캠이 있으면은 기름 쫙 빼고 살코기만 남긴 거야. 맞아? 이 살코기마저 안 먹으려고 한다면 안 돼. 알겠어? 자, 첫 번째 질문은 지식에 대한 토대론이야. 맞지? 보면 알겠지만 내가 오른쪽에 이제 정리를 해놨어. 맞지? 정리를 해놨어. 자, 그 요약한 정보 위주로 한번 보자고. 자, 명제적 지식 보자. 명제적 지식. 맞지? 명제적 지식. 자,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래. 명제적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팩트로 우리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S가 P를 안다라고 했을 때 P는 참이고 S는 믿음이라는 거야. 맞아?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식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거지. 맞아? 근데 그 명제적 지식에 대한 그 인식론의 전통적 정의에 따르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어야 된대. 그것을 위한 조건들이야. 조건들. 1, 2, 3은 조건이야. 자, P는 참이고 S는 P를 믿으면서 세 번째 별표. 인식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인식적 정당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근거나 추론이 필요한 진리 개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 그렇다면 추론 없는 믿음도 존재하진 않을까? 라는 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고. 맞아? 그랬을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어. 추론 없는 믿음이 존재하냐? 그렇다면 그 추론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화 방법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맞아? 어떠한 지식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맞지?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야. 서양 철학사에서. 맞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하였다? 두둥. 토대론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거야. 알겠어? 자, 토대론 이게 핵심이야. 자, 토대론은 자, 믿음 체계를 2층 구조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야. 맞아? 자, 여기서부터 주목하면 돼. 기초 믿음과 비기초 믿음으로 나눠. 맞지? 자, 기초 믿음은 직접 형성이 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떠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다른 수단들이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기초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믿음에 필요 없이 스스로가 참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들을 기초 믿음이라고 해. 자, 비기초 믿음은 자, 기초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비기초 믿음이라고 해. 자, 왜냐면 이런 것들은 무한 후퇴 논증을 왜?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적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자, 기초 믿음의 정당화 방법 별표 2개 쳐주고. 기초 믿음의 정당화는 지각 경험과 심리 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대. 내가 칠판을 봤어. 초록색이네. 맞아? 이 칠판은 초록색이다 라고 내가 느낀 지각적인 경험은 무조건 다른 것에 의거하지 않고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은 내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자, 근데 토대론에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어. 자, 이 고전적 토대론과 이제 최소 토대론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제 고전적 토대론은 자,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하고, 자, 비기초 믿음은 연역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대.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 여기서 문제 별표 3개. 자, 고전적 토대론에서 자, 이 기초 믿음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게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칠판은 지금 초록색이지만 이 조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그 착시 현상, 그리고 내가 선천적으로 뭔가 이제 그 색맹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맞아, 외부 대상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이 확실하게 그 차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떨어지잖아. 맞아? 더 글로리에서 재준이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최소 토대라는 개념이 있어. 자, 물리적 대상을 기반으로 한 믿음을 허용하는 건데, 자, 여기선 별표 밑줄, 기초 믿음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거야. 즉, 고전적 토대론을 어때?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맞아? 그리고 또 비기초 믿음에 대한 귀납 정당화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야. 왜냐면 고전적 토대론은 무조건 연역적으로만 대상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 그런 욕심을 부렸거든. 맞아? 근데 연역적으로 증명을 하려다 보면 하나의 사례만 어긋나도 어때? 그 사례는 틀리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귀납적 정당화를 허용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때? 서양에서의 과학적 지식이 누적 진보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이러한 토대론도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정합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지. 자, 토대론의 한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느끼는 감각 경험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맞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칸트 형님이 나왔지. 자,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자, 그러면서 정합론이 등장을 했는데, 자, 정합론이라는 것은 사실과 실제를 팩트를 따지는 게 아니야. 기존 지식과 비교함으로써 기존 지식과 들어맞으면 맞고 기존 지식과 들어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게 정합론. 오케이? 자, 지문 천천히 다시 읽어볼 시간 드리고요. 자, OX 문제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10분.
뭐야? 답이 있네? 맞지? 쉣. 답이 있네요. 자, 1번, 2번, 3번 답이 있으니까, 맞죠? 이건 풀이 시간이 필요 없겠네요.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오케이? 씨, 왜 답이 있냐?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복습해야 되는 교재야. 맞지? 그 OX만 빠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자, 6번. 자, 고전적 토대론에 따르면 모든 기초 믿음은 귀납적 방식으로만 정당화된다. 자, 귀납과 연역에 대한 논증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거야. 이제 지금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지문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지식이 무엇이고 지식을 무엇으로 볼 것이고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무엇을 지식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 맞지? 그리고 지식의 누적 축척에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 맞아? 이게 지금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야 맞아? 우리가 그 이미 기출지문에서 기출 19학년도 이제 수능 지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의심하지 않아도 참인 지식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검증해봐야 되는 그 지식들이 있어. 포퍼와 콰인의 과학적 가설에 따른 지식의 누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지문이 17년도 수능에 나왔었잖아. 맞지? 1 더하기 1은 2이다. 인 것처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자 그런 선험적인 지식들이 있고 맞지? 그리고 과학적 실험을 통해 가지고 누적되는 지식들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 17년도 수능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전의 내용들이야. 결국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이고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누적되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처럼 뚝딱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팩트나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절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야. 그때 어떠한 인식적인 그 과정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 지식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누적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지문이라고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가 있어. 맞아? 즉 결국에는 좀 쉽게 말하면 주관적 인식에서 객관적 사실로 탈피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이제 서양 과학사에서 이제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변천해온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야. 맞아?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내면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정보들인데 그 내면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정보들은 맞지? 과거에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지금에 와서는 어때? 그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성질의 정보인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정보들의 성격은 바로 연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맞아? 연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맞지? 그래서 뭐 하늘은 파랗다. 뭐 아니까 뭐 소나무는 초록색이다. 뭐 이러한 식의 이제 그 소나무를 보고 바라본 그 지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나무는 초록색이다라는 그런 연역적인 결론을 내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야. 하지만 자 이러한 것들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 오류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이제 그 최소 토대론으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귀납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정의하려고 한 거지. 왜냐면 오류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 맞아? 지식은 무조건 오류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나무를 관찰을 하다 보면은 초록색의 소나무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 하나하나 사례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지만 소나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 거지. 맞아?
그래서 요걸로 이제 변한 과정이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전적 토대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주관적 인식, 즉 연역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는 귀납적인 방법론을 자 언급하고 있는 최소 토대론 맞지? 최소 토대론은 그것에 대한 보완 정보라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자, 그 정도만 보고 자 넘어가자. 빨리빨리 정리하자. 자, 함원의 객체론이야. 함원의 객체론 맞지? 자, 함원의 객체론은 최근 저번 주 수요일 모의고사 때 내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 맞자? 내가 이제 지문 정리하고 OX 문제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 자 넘어가고. 자, 인문 3번 지문. 자, 인문 3번 지문 보자. 자, 경물 취지에 대한 주자학과 체한 개입자. 자, 이거 엄청 강조한 지문이기도 해. 자, 이번에 구평하고 수능에서 반드시 동양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동양 철학. 자, 동양 철학이 구평, 수능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구평과 수능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동양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세계 시험이 이루어졌을 때 3번 연속 서양 철학이 나왔거나 3번 연속 동양 철학이 나왔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계의 시험 중에서 반드시 동양 철학 혹은 서양 철학 중 하나는 반드시 등장을 한다는 거야. 자, 이번 6평 때 서양 철학이 나왔어. 맞지? 서양 철학이 플로리다의 정부 철학 그 윤리학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구평과 수능에서는 이제 동양 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동양 철학 티어가 매우 높아졌어. 자, 그 중에서 이제 경물 취지에 대한 주자학과 체한계 입장 매우 중요하지. 자, 봐봐. 뒤에 있는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볼게. 자, 주자학은 성리학이야. 성리학. 맞지? 자, 주자학은 성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주자학에서 말하는 경물 취지, 즉 경물 취지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자학에서 말하는 지식의 축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주자학에서는 무엇을 지식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이제 경물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출발점 보자.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를 탐구하는 건데 이가 무엇이냐? 자, 윤사하는 애들 이가 뭐야? 이. 그렇지. 사물의 성질. 사물의 성질이자 본성에 해당되는 거야. 성질과 본성. 맞지? 본질에 해당되는 거야. 자, 기는 뭐야? 기. 기는 뭐야? 기. 이 이라는 성질과 본성이 담겨 있는 그릇, 사물, 껍데기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이가 담긴 그릇. 맞지?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성질과 본성이라는 추상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한다면 기라는 것은 이가 담겨져 있는 물리적 실체, 껍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기가 어때? 분리됨이 없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자, 이와 기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게 물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물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 사물의 성질과 본성이라는 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았다라는 거야. 맞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실천, 그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주자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주인은 이러한 경물 취지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주인은 이를 도덕적 원리, 자, 자연 법칙이 아닌 도덕적 원리로서 이해를 했고, 자, 사물은 자, 인간 실천과 결부시킨 수단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거 사물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했느냐? 자, 중요한 거는 사물에 대한 탐구 별표. 경전, 인물, 도덕적 실천 중심. 자연 직접 관찰과 거리가 어때? 자연을 직접 관찰하는 것과 거리가 x라고 적어줘. u가 아니라 거리 x라고 적어줘. 맞아? 그러니까 주인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깨달음.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자, 이의 본성을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의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맞아? 실제로 외부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머릿속으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자연 현상도 어때? 물리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자연 현상에 대한 본질과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닌 이것에 대한 어때? 내적인 깨달음, 성현의 경전과 결부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만물의 이는 하나에서 이제 개별화시킬 수 있다고 했고, 모든 이가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했고, 탐구 없이도 한 번의 인식 가능하다라는 자, 인식론적 깨달음을 제시해주고 있지, 맞지? 자, 그래서 일분수설이라는 개념도 별표 3개 해줘, 맞죠? 자, 하나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위의 경물치지는 내적인 수양과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외부 사물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주 만물의 원리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자, 이것이 어때? 조선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조선 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 맞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갑론을박이 이제 있었던 거야. 학자들마다. 맞아? 주위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파가 이제 여러 명으로 나눴던 거지, 조선에서는. 맞니? 그러면서 이제 당파 싸움이 있었던 건데, 그러한 당파 싸움이 있었던 와중에 최한기라는 사람은 이 경물치지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자, 봐봐. 기본적으로 최한기는 자, 자연학에 관심이 많았어. 맞지? 자,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다른 학자 누구보다 더 빠르게 이제 그 외부의 서양 서적과 의학 서적과 과학 서적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접했던 사람이기도 해. 자, 뭐 기계론적 자연관, 자연을 수학 또는 인과 법칙, 도덕성과 상관없는 자, 수학과 관련된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 맞지? 자연 그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자연을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주작이 말하는 도덕주의 자연관과 어때? 결별하는 시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래서 마음속의 이를 사물 속에 있는 이로 인식의 대상을 전환시켰다라는 거야. 자, 최현기의 입장을 보자. 자,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무색이고 이가 내재되어 있지 않아. 자, 지식이라는 것은 별표 3개. 최한기가 바라보는 지식. 자, 감각기관을 통한 관찰 플러스 실제하는 외부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이 축적된 것을 어때? 지식이라고 본 거야. 맞아?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경전의 내용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닌 실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로서 직접 축적되는 거라고 인식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라는 것은 도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맞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법칙으로 이해를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서양사에서 이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던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었던 고전적 토대로는 주의의 무엇음 태도와 연결이 되는 거야. 주의가 탐구하고자 하는 경물치지의 그 이론관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연을 도덕주의 세계관으로 이제 바라봄으로써, 맞지? 이제 뭐 도덕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제 성과 악의 이제 이런 대립구도잖아. 맞지? 자, 그러한 식의 편협한 도덕주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었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었지.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기일식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 이러한 것들을 되게 도덕주의 자연관과 연결시켰다는 것은 막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이제 최근 기출지문에 나오면 이제 동양의 제2론 같은 것들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 그 동양에서는 뭔가 이제 그 재앙이 발생되면은 그 재앙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거야? 군주의 실정에서 찾는 거야. 군주가 그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것을 벌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막 이러한 것들 뭐 가뭄이나 홍수나 이러한 식의 그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지. 맞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도덕주의 자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는 게 아니라, 맞지? 뭔가 응당 도덕적으로 그래야 해야 할 것이라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을 실제 자연 현상과 결부시켜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주위에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교물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맞아? 근데 서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맞아? 이제 근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종교적인 인식에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지식관이 펼쳐짐에 따라서 최한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이상 중국의 이런 도덕주의적 자유관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우리도 이제 팩트와 사실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사상적 기반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최한기라는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출발점인 거야. 맞아? 다른 모든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맞지 이가 옳으니 기가 옳으니 그런 식의 쓸데없는 단파 싸움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뭐야? 팩트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는 거지. 자, 이거 OX 문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자, 여튼간에 요 자료는 제가 OX 문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배부할게요. 맞죠? 여기 있는 문제 빼고 제가 다시 만들어서 다시 배부할 거니까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자의 사상 볼게요. 묵자의 사상. 자, 묵자의 사상은 최근에 했던 거죠. 최근에 했던 거예요. 자, 이것도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일단 뭐 동양 철학의 일환이어가지고 넣긴 했어요. 맞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묵자의 사상을 요약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묵자. 자, 기존의 유학이 백성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주장한 게 이제 묵자의 사상이죠. 자, 겸해가 핵심입니다. 겸해, 차별 없는 사랑. 맞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 자, 공자와 좀 차이점이 있었죠. 맞아요? 공자는 모든 대상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아니지. 차별 있이 사랑해야 된다. 맞지? 공자는 모든 대상을 차별 있이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 이런 인간과 동물의 어때? 같은 생명체로서 같은 동일선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과 일맥상통해. 하지만 공자는 어때? 사람과 짐승을 구분을 했지. 맞아? 사람이 당연히 짐승보다 더 높은 존재지라는 그런 차별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묵자의 이 겸해 사상은 맞아? 중국에서 이 신분 질서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맞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신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되기 충분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용, 절장, 비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정확히 독해하는 게 포인트였어. 절용이라는 것은 자, 노동의 결과물을 낭비하지 않고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절용이라는 것은 뭔가 절약의 개념하고 비슷하긴 한데 쓰지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에만 사용을 하되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아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중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의 결과물들을 쓸모없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국가의 행사 이런 것들 있지. 국가의 행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쓸모없는 것들이다. 거기에 백성의 노동력이 낭비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의 그 약간 좀 형식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조금 비판을 했던 입장이기도 하지. 맞아? 자, 그리고 노동관. 자, 노동을 인간의 본질로 간주했으며, 자,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맞지? 근데 그 사회주의 사상에 또 기반이 되는 이론을 이야기해주기도 하네, 맞니? 자, 노동하지 않으면 어때? 짐승 새끼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실천적 노동을 인간다움의 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아야 할 내용들은 이런 거거든. 결국에 평가원에서 주로 나오는 동양 지문들의 이제 특성들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이 근대 그 19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세기, 20세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양의 물질 문명이나 그 사회의 발전 정도가 동양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 나갔던 게 사실인 거잖아. 맞지? 뭐 우리나라에서 1850년 막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말 타고 다니고 사람들 막 그 밥 메고 논 메고 이러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이미 지하철이 뚫렸었어. 맞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도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앞서 나갔던 건 사실인데, 맞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다 이제 문명의 발전 속도가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 맞아? 그랬을 때, 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동양 지문들은 이런 거야. 동양이 비록 이때 당시에는 뒤처졌던 게 사실이지만, 그건 팩트야. 그것을 뒤바꾸려는 공정 자체를 수능에서 시도하려는 게 아니야. 뒤처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앞서 나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주고 있어. 맞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금 뒤처졌던 건 사실이지만 이 선각자적인 인물들, 맞아? 이 시대를 앞서 나간 생각을 하고 그런 사상적인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런 글들은 수능 지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문제 결국에 철폐됐지. 그때 당시에 신문제는 철폐됐잖아. 근데 신문 사상을 우리나라는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여겼어. 일제 강점기를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연하게 신분제 질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맞아? 근데 결국에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근대적 이러한 신분제 의식에 이르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았다고. 몇백 년이 지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0년대 말에 어때? 이런 신분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혁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실학자들의 입장. 어때? 세상을 앞서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어때? 평가원 지문에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평가원 지문에서 나오는 동양 사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지문들을 정리할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니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니들이 공부를 안 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도 묵자의 사상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업을 통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 맞지? 분업을 통해서. 자, 이 분업이 바로 뭐야? 분업화는 산업혁명의 핵심이야. 맞아?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맞지? 물질적 발전 속도를 급속도로 높인 것이 바로 산업혁명의 핵심이었거든. 맞지? 묵자가 그리고 또, 묵자의 겸에는 신분제 철폐 사상 이런 것과 이제 빌드업될 가능성이 높고, 자, 이 묵자의 노동관을 통한 이제 분업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그 외국의 산업혁명과 같이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 자, 뒤에 넘겨보시고 묵자 관련 OS 문제가 있죠. 이건 답이 없네. 이건 같이 풀어보자. 21에서 30번 한번 풀어보자. 이건. 자, 수능 사실관계 일치불일치에서 이제 많이 오답을 내는 패턴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 다 풀었어? 응? 자, 자료는 수업 시간에만 드릴 거예요. 이제 요 자료는 이제
평강 자료로만 쓰겠습니다. 알겠죠? 수업 빠지거나 이러면 자료 이거는 주진 않을 거예요. 자, 문학도 마찬가지야. 다음 주부터 이제 문학이랑 같이 총정이 들어갈 건데, 자, 수업 빠지고 자료만 수령하는 거 안 됩니다. 자, 다 하신 친구들은 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벌리의 유명 그 실제론과 오컴의 유명론에 대한 내용 자 읽어보시면서 자 내용 파악해 보시면서 그 OX 문제도 한번 해보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2분 뒤에 같이 하겠습니다. 2분 뒤에.
자, 보겠습니다. 묵자. 자, 1번은 X죠, X. 자, 유학 내부의 개혁 사상을 전개했다 하면은 얘가 이제 유학 내에서 움직였다라는 말인데, 그게 아니죠. 유학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2번은 5입니다. 2번은 5. 그렇지. 자, 3번. 겸해가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내용이 없죠. 맞나요? 자, 이거는 이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겸해를 실천해야 된다고 했어. 실천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하면은 뭐가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X라고 봐야죠. 자, 4번은 약간 뉘앙스상 X라고 봐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뭐 맞죠? 자, 뭐 지출이 나쁘다라고 본 게 아니라 맞지? 써야 될 땐 써야 된다.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 맞지? 자, 5번. X. 음악 자체를 싫어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극단적인 진술로 치달을 수는 없어요. 맞죠? 백성들의 삶에 관련이 없는 지배층의 사치용 음악이나 이런 거에만 좀 반대를 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yes. 그렇지. 절장이라는 것이 시간, 자원, 노동력이 다 낭비된다고 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맞죠? 7번. X. 맞아? 신분 질서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언급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겸해 사상은 맞죠? 그 신분 질서의 폐지에 기반이 됐던 사상이기도 해요. 맞죠? 자, 8번. X. 맞죠? 자, 겸해가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돼. 봐봐. 겸해 사상이 왜 등장한 거야? 왜? 왜 등장을 했던 것 같아? 사회 혼란기에서. 그렇지. 뭘 막기 위해서? 그렇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야. 맞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겸해 사상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모두 다 사랑을 하자라고 나온 그건데 그것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반대인 거지. 맞지? 자, 9번. 맞나요? 자, 조룡은 장례나 음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자, 뭐 어디에 썼느냐? 그러니까 조룡의 핵심은 어디에 썼느냐라는 거야. 백성들의 실제 삶과 관련된 부분에 썼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실용 중심 사상이라고 이제 보는 게 핵심이죠. 자, 10번. 조금 애매하죠. 묵자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행할 이유가 없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 일 수 있다. 자, 보면은 겸해를 왜 하냐면 겸해가 실질적인 이건 3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아니, 몇 번이냐? 2번과도 몇 번이지? 실제로 이 겸해가 3번과 연결이 되는 게 실제로 겸해를 현실 세계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실천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 맞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겸해를 하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겸해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질문.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죠. 범주론. 맞나요? 범주론. 볼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실체들을 10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이제 시도를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범주론을 받아들인 실제론자, 맞지? 실제론자들은 자, 이제 각자의 논리를 전개해 갔는데
그 중에서 벌리란 사람은 맞죠? 벌리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개의 범주 중 3개의 범주만 절대적 범주, 나머지 7개의 범주는 버렸습니다. 맞죠? 실제 성질 양으로 실제 존재하는 사물의 실체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사물은 맞아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실체적 개념에 다른 것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우유의 개념을 결합시킨 것으로, 자, 실제 존재하는 사물의 그 본성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라는 것은 종속적인 개념이에요. 실체에 의존하는 개념, 성질과 양 등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자, 대상의 본질에 절대 변화를 줄 수 없는 종속적인 요인으로서 우유의 개념을 상정을 하죠. 자, 그러면서 실체적 공통 본성이라는 인간성이라는 개념이죠. 실체적 공통 본성. 자, 그것의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가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그 개별적인 아이덴티티로서 그 공통 본성이라는 인간성의 존재를 이제 추가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이순신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런 존재들은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순신과 같은 그런 그 스페셜한 인물은 다른 존재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실체적 공통 본성이라는 공통 본성이라는, 자, 공통 본성이라는 인간성이요. 공통 본성이 인간성. 이 인간성의 차이로 이 개별 객체를 다른 객체와 구별짓는 기준점으로 좀 제시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반해서 이제 오컴이라는 중세 유명론자가 있어요. 맞죠? 실제론과 유명론, 우리가 관련된 문제랑 지문들도 많이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컴은 자, 실제라는 것을, 자, 개별적 실체와 개별적 성질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만 설명을 하는 시도를 했죠.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인간성의 개념은 소거가 됩니다. 자, 초월범주, 공통본성이라는 인간성을 소거를 했어. 맞지? 자, 실제론자들이 말하는 이 공통본성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개념적,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 맞지? 실제로 다른 대상과 구별짓는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 맞지? 자, 이리어의 개념을 지칭하면서 하나의 의미로 여러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철학자라는 것은 맞지? 영혼 내부 개념으로서 경험을 기반하며 실제적인 보편적 실체가 없는 개념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냥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자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맞아?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냥 개념 범위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참된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자, 주어와 수어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외부의 그 보편 없이도, 자, 그 참된 명제는 이제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너무 좀 러프하게 정리해 놓긴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최근에 좀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OX 문제만 이거 풀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5분 뒤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타이트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